앞부분에는 우리 권명상 소장님의 강의가 있겠고요. 뒷부분은 또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젠가부턴가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서로들 만나야 되는 형편이 돼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다시 두 번째 만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원장님께서 소개한 대로 후성 유전학이 뭔가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좀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렵고 또 너무 하면 쉽고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해암에 오셔서 이 환우님들이 지금 고생하시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빨리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영어를 써서 대단히 여기 영어로 대부분이 돼 있어서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캔서 트리트먼트 위드 컴플리멘터리 테라피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보완 대체의학이라고도 포함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뭘 썼냐면은 에피제네틱 리스폰스 모듈레이터라고 썼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성 유전학적인 반응을 조절해 주는 물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악성인 이런 암을 양성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없을까라는 이러한 얘기인데 오늘은 이제 개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가볍게 준비를 했다가 아까 방송에 나오는 얘기를 듣고서 갑자기 좀 슬라이드를 몇 개를 더 집어넣었는데 봐서 그거는 그냥 오늘은 중간에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에피제네틱스란 생물학에서의 X파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모든 유전과 관련되는 정보가 우리 몸에 있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염색체겠죠.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은 세포가 기본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염색체가 있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이제 23쌍, 22쌍의 상동 염색체하고 한 쌍의 성형 염색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염색체 내에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그 후성유전학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 이건 되나? 예. 이 크로모솜 즉 염색체를 보면 크로마틴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이 DNA가 들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 실타래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요거를 히스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쫙 풀게 되면 말하자면 이중 나선형인 DNA가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안 속에 바로 중요한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체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예, 그런데 이 DNA가 담긴 유전 암호는 이게 중요한 게 단백질을 만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누구나 전부 다 우리 몸에 있는데 동일한 그 DNA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놈은 눈으로 돼, 어떤 놈은 팔로 돼, 어떤 놈은 그래가지고 각 여러 가지 코로 돼가지고 그 단백질의 발현, 이 유전자 그 안에 있는 유전자의 발현에 따라서 유전자 기본은 똑같은데 발현에 따라서 어느 걸 발현하에 따라서 이제 각 장소를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그 유전자의 죄송합니다. 이건 끼고 하겠습니다. DNA가 이제 전사가 일어나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백질이 되면서 이렇게 발현을 어떻게 되느냐인데 바로 이 후성 유전학도 여기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개념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써 있는 대로 DNA 염기 서열. DNA는 염기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이 동일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발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장기가 달라지고 이렇듯이 그 안에 크로마틴에 있는 이런 것들이 구조적, 이 발현이라는 것은 구조적 변화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변화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달라지게 되니까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DNA 메칠레이션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두 가지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DNA 메칠레이션하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바로 동일한
DNA인데 그거를 우리가 아까 그 발현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더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표현형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표현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음. 예, 이 표현형이 달라지는 것, 즉 유전자 염기 서열의 그 변형이 없이 표현형이 달라지는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현과 조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후속 유전인데 그 발현과 조절을 한다고 하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어떤 놈을 킬 것이냐, 어떤 놈을 끌 것이냐. 즉 우리 몸의 장기도 어떤 놈을 켰더니 그거는 눈이 되고 어떤 놈을 켰더니 코가 되듯이 바로 지금 이것도 어떤 스위치를 켜고 끄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생체에서 작용하는 것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고 우리 병원에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때로는 후생 유전학이라고 초창기에는 이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체 전체를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후성 유전체 학이라 가지고 에피제노믹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는 유전자 발현과 그 조절을 어떻게 그 기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타고나서 그건 있지만 운명적으로 딱 고정된 게 아니고 영양 공급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감정이나 등등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의해서 이 발현이 달라지더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까지 저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쭉 배운 유전학은 모든 것은 운명론적으로 이미 조상한테 받았어. 이미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거 내외부적인 요인에 그 doesn't matter. 상관없어. 그냥 고정돼. 이렇게 왔는데 후속 유전학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것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후속 유전학과 기존의 유전학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다음.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염기 서열이 비정상이면 당연히 질병에 걸리겠죠. 당연히 기존의 유전학에도 당연히 질병에 걸리는데 그것을 잘 조절을 하면은 그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완전한 치료가 기존 유전학에서 그거 다 불가능해 했는데 후속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거 이렇게 하면 가능해라는 굉장히 키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염기 서열이라는 게 아데닌, 구아닌, 시아민, 사이토신 이런 것들이 쫙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항상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잘못되면 질병이 생긴다. 그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학자들이 이런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제 이것이 보편화돼 가면서 이제 제대로 잡혀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환우님들은 이제 암하고 관련이 되니까 우리가 발암 요인을 어떤 사람은 타고났어. 그래서 쟤는 저 집안부터 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떤 폐가 안 좋아. 맞아요. 그 집은 간암,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를 그러면 미리 조심을 해서 거기에 그 발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기존의 유전학과 이 후속 유전학의 차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그것에 그 발현을 안 한다는 것은 유전자 스위치를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꺼버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꺼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것이고 다음. 예.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암과 관련되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첫 번째 그 스위치와 관련되는 문이 있다면 아세틸기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메칠기가 없다. 그러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히스톤과 DNA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 예.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외부적인 여러 가지 팩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잘 우리가 조절을 한다면은 이러한 DNA하고 이 히스톤하고 등등 이 유전과 관련되는 여 부분의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이건 얘기죠. 다음.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nature 타고난 거예요. 예?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유전적으로
저기 그대로 전달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운명론적인였는데 보니까 너추어, 즉 양육에 의해서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 오버컴할 수 있겠다라는 게 그게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 이게 대표적인 재미있는 거지만은 미군과 한국군하고 북한군하고 DMZ 판문점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지난 남북한이 갈라진 가 거의 이제 7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병사들 물론 큰 애들도 많지만 북한 애들이 우리랑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사실 우리 한민족이. 그런데 체격이 지난 70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소위 그 에피제네틱 디퍼런스가 후속 유전학적인 차이가 생긴 거예요. 미군하고 한국 사람은 원래 다르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성장과 관련 있는 유전자 발현이 바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즉 후속 유전학과 연관이 되고 그래서 이 후속 유전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운명론적인 그런 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환경을 제대로 하고 여건을 제대로 하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일란성 쌍둥이도 같이 태어났지만 모든 게 똑같지 않습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그런데 특히 남녀의 경우는 성염수치만 다르고 완전히 싹 똑같은데 이게 서로 몇십 년 떨어져 살면서 먹는 거 뭐 여건이 달라지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슬림하게 이렇게 잘 건강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패티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런 영향을 받더라. 다음.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이게 누가 일란성 쌍둥이로 보겠어요?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환경적인 영향이 이렇게 크더라. 예. 자, 그런데 이 환경적인 영향에 중요한 키를 하는 우리 몸의 부위를 보니까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게 DNA, 아까 얘기한 대로 히스톤, 그다음에 마이크로 RNA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바로 암뿐 아니라 각종 건강 등등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텐데요. 다음. 야,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 DNA에 달라붙을 맷줄기가 있는데 그 맷줄기를 어떻게, 그것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암에 걸리고 그거를 다시 환원시키면은 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히스톤에 있는 거기 아세틸기, 히스톤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화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거에 관련되는 약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완벽하지가 못하고 문제가 많이 있으니 그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없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 후속 유전학이라는 것을 여기 딱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첫 번째, DNA 유전 정보의 변화 없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게 줄기세포 암 난치 질환의 이 원인 규명하는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 이재용 원장님께서 이 해안병원에 남보다 앞서가는, 남이 안 가는 길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빨리 후속 유전학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예, 그래서 후속 유전학 이것을 잘하면은 이것이 대물림되면서 아까 일반적인 유전학보다도 더 그 주상으로 받은 그것보다도 더 우리 몸에 좋은 영향 또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데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립니다. 다음. 자, 근데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영양과 관련되는 그 쥐실험인데요. 임신한 엄마 생쥐가 도대체 뭘 먹길래 이쪽은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패티하면서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쪽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달라졌을까 보면은 거기에 바로 엽산을 비롯한 비타민, 그다음에 베테인, 그다음에 이 제니스틴 저 뭡니까 저 콩성분에 들어있는 등등 콜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충된 음식을 소위 비스페놀이라는 환경 호르몬
하고 같이 투여하면서 이걸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충분히 투여한 군의 경우는 바로 그 똑같은 유전적으로 이게 소위 인브레드, 저 유전적으로 똑같은 쥐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먹이가 사료가 비만과 암에 걸리기 쉬운 어떤 쪽으로 가느냐? 그 사료를 어떻게 먹느냐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완전히 길 몇 년 후에는 몇십 년 후에는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대표적인 예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아구티라는 그 쥐에 가지고서 한쪽이 비만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여기에 그 비스페놀에 노출이 될 때 유전자의 메칠화가 감소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메칠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우리가 평상시에 충분히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 메칠 관련되는 그 음식을 그런 것들을 찾아서 먹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유전자가 꺼지느냐 켜지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되고 특히 해암에서도 제가 알기에 평상시에 우리의 음식들이 바로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지금 제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 메칠레이션 이거는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 다음. 자, 그래서 이제 그 DNA 메칠레이션과 관련되는 그다음에 이 음식과 관련되는 것이 암뿐 아니라 에이징하고도 무척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치매, 뉴로 커그니티브한 이런 치매하고 그다음에 패티한 비만과 관련된 게 전부 다 이것과 후성유전학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 서론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DNA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태아의 체중이 어떻게 달라지고 다 이 후성유전학과 연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성인병이 뒤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건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채소와 과일 중에 중요한 성분이 설포라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저 브로콜리 이런 데 많이 양배추에 많이 들어 있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바로 암세포하고 관련이 되는 히스톤 아세틸레이즈 억제를 해주는 디아세틸레이즈라는 이러한 것을 억제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효소를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기를 요게 해주기 때문에 저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그저께도 먹은 것 같아. 이 브로콜리를 먹은 것 같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해암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바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것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서 이 설포라펜이 굉장히 암세포를 줄어드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하나의 예로서 이걸 보여드립니다. 다음. 예. 그래서 이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즈라는 이런 엔자임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암에는 이것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 예고 제가 좀 옷을 좀 벗겠습니다. 실내가 조금 생각보다 덥네요. 네,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여기 자세히 해놨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학문적인 표현으로 아까 에피제네틱 리스폰스 모듈레이터라고 ERM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ERM은 이 해안병원이 특허청에 등록을 한 고유 우리의 상표입니다. 특별히 또 그건 굉장히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ERM, 에피제닉 리스폰스 모듈레이터는 전 세계 저희만 딱 하는 그걸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ERM에는 그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설포라펜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암을 가는 길에서의 여기 이렇게 요것이 발현되는 것을 스톱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스톱시켜서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암을 치료하는 데 쓰는 이 화학 요법이나 이런 거에 같이 병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서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RNA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요 설파라펜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이거 관련되는 다양한 천연물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 후성유전학이 바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어떤 줄기세포의 메칠기가 어떻게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다 각종 발현이 달라지면서 너는 간세포가 되고 너는 신경세포가 되고 너는 근육세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양 조건에 어떤 관련 조건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한다면은 우리의 지금 상태를 지금의 나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돌릴 수가 있겠다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네, 이건 노화하고 관련되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거 알코올하고 관련되는 거 술하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조금 더 넘어가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 더 넘어가고요. 예, 이것도 예, 이게 이제 기공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다 이런 후성유전학적으로 문제를 우리한테 준다라는 이런 질병 유발과 관련되는 것들이 이게 그러면 스위치가 켜지기 때문에 이런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예. 자, 이거 이제 시간이 그럴까요?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넘어가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에 시드니 킴멜 컴프리헨시브 캔서 센터가 있습니다. 이 후성유전학 기념을 바로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에피제네틱스에 getting the right treatment to the right patient, 즉 이 올바른 환자한테 이런 것들을 할 권리를 줘야 된다. 바로 후성유전학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피제네틱스는 unmet medical need, 이제까지 남들이 안 하던 unmet 새로운 기법인데 이것들을 이제 여기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해암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앞서가는 이러한 것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후성유전학을 제대로 한다면 리프로그래밍 캔서셀, 즉 암세포를 다시 재프로그래밍을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이거를 그런데 여기서도 하지만 호주에서는 이렇게 천연물 가지고 하는 이 컴플리멘터리 세라피를 호주는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원장님 소개할 때 한의학연구원에 이제 본장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병원이 가장 강점은 동서의학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뭐야? 의사들을 위한 거야? 한의사를 위한 게 그게 아니고 환자, 우리 고객들을 위한 거라면 이게 좀 더 좋은 거를 최대한 이게 여기다 접목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제까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쪽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건 여기서부터 조금 무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캔서셀 리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는 그 전략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2006년에 일본의 야마나카라는 그 분이 과학자가 이게 뭐를 찾았냐면 특별한 어떤 유전자 지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유전자 지인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거를 이제 소위 전사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사인자가 우리 몸의 체세포를 뭘로 할 수 있냐면은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전사인자가 되는 게 옥트3, 4, 그 다음에 삭스2, 켈레4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찾은 거예요. 이것의 개념은 체세포를 만능 유도세포로 만든다는 얘기는 암세포의 경우도 바로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이제
이 악성에서 양성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여기에 그 백그라운드 이제 그 앞으로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리프로그래밍 캔서 셀 투 비나인 셀이 뭐냐면 트랜스크립션 팩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정상으로 돌려주냐, 그 마이크로 RNA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되는 것들이 하는데, 이것을 약물학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천연물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 기술은 이제 접근하는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우리가 해하면서 적용을 해서 환우님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커큐민 아시죠? 이 커큐민이 다양한 이렇게 이 암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전사인자들 여러 가지 그 패스웨이 그 경로에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 이제 커큐민을 들었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잘 정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음.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다양한 천연물들을 어떻게 종합하느냐.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두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에필로그로서 우리가 이제까지 언제까지 한계에 갇혀 있다고 우리가 탓하고 난 이제 끝이야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후속 유전하고 기존의 유전하게 말하는 다음 세대 정보로 가는 유전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후속 유전하고 유전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유전학 그거에 이 부분을 하면은 훨씬 더 보완적인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유전 이 유전학 유전적 운명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면서 암세포를 예를 들면 다 커버린 암세포지만은 환경 변화를 통해서 다시 돌릴 수가 있다. 우리는 그래서 DNA에 의한 운명론이 아니고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명한 여러분 개개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지금 여기 해암의 라이트 프로그램에서 생명력, 면역력, 그다음에 그로잉, 이 셀프 힐링하고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음. 예.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 해암에서는 그 다양한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다양한 천연물들의 이것을 종합적으로 종합 세트로 저희들의 그 여러 가지 배합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해암 대사방입니다. 여러분들이 ERM을 가능하시면 같이 이 해암 대사방을 활용하신다면 이 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회에서 발표하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또 주로 영어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식으로 해야 훨씬 빛이 나는데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또 시간도 그렇고 또 제가 한번 편하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인간의 단백질을 만드는 방식 그것을 담고 있는 어떤 암호 그걸 유전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양소 중에 단백질은 매우 독특하게 나의 고유성이에요. 나의 면역력은 나의 고유성을 지키는 걸 면역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셀프, 나와 넌 셀프, 나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이게 덴드라이틱 셀, 이렇게 수지상 세포 같은 게 하는 일이고요. 나 아닌 게 나를 막 공격해 들어왔을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면역력은 두 가지예요. 지혜와 힘. 물리칠 수 있는 게 주로 NK 세포,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내추럴 킬러 또는 사이톡식 T 세포 이렇게 많이들 하죠. T 세포.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게 남인지 난지 또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게 이게 나다운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면역입니다. 그래서 나다움을 알아야 되는데 유전체가 왜 중요하냐? 자기만의 고유한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산에 가면은 여기 가평이 잣이 유명하잖아요. 그 잣을 새도 먹고 저도 먹을 수 있고 우리 앞에
숲속 나무님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결과는 영 다르잖아요. 새는 막 깃을 만들고 부리를 만들고 저는 또 남자라는 제 고유의 살과 뼈를 만들고 이게 다르죠. 재료가 똑같은데 왜 다를까요? 그 잣이라고 하는 성분 속에 있는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단백질을 조합하는 게 다 달라요. 그걸 아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시토신, 티민.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단백질은 그런 식이라면 새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시토신, 구아닌 이럴 수도 있고 숲속나무님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구아닌, 시토신 이럴 수도 있어요. 재료는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서 영 다른 모양이 돼요. 그거를 결정하는 암호가 유전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까 결국 유전자란 나만의 고유함을 만들어내는 나만의 고유한 암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원래는 우리 안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 시스템이 얽히고 설키고 중첩되고 복합적이고 서로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잡 시스템이라고 표현해요. 컴플렉스 시스템 티어리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얘가들이 균형을 맞추는지 수치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걸 또 한번 분석해서 들어가 봤더니 결국 건강과 질병을 결정하는 것 중에 원래 가지고 있는 암호 시스템이 뭔가가 어긋나 있을 때, 그러니까 있어야 될 암호 유전자가 없어버리거나 이상한 게 들어와 있어버리거나 이런 선천적 유전병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유전자 가위라 그래가지고 이게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잘라내고 다른 유전자 그걸 넣고 붙이고 막 이런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완전히 정복은 안 되지만 정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이게 암과 관련해서는 약 20%의 암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80%는 있을 유전자는 다 있는데 그게 외부라는 것은 우리 바깥이 아니라 이 암세포 바로 주변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스위치가 꺼졌느냐 켜졌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후속 유전학적으로 암 주변의 환경을 바꾸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암의 종류가 80%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이 80%에 속해요. 유전자가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돼버린 사람은 없다고요. 기형적인 게 없는데 다만 다 정상적인데 이게 환경에 의해서 발현이 안 되고 눌려 있거나 좀 가만히 있어야 될 게 막 튀어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것만 스위치 온 될 걸 오프하고 오프할 걸 온만 하면 모두 다 정상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스위치에 대한 얘기를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DNA 메칠레이션. DNA 그러면 유전자의 대표적인 이렇게 물질로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잖아요. 거기에 메칠레이션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우리식으로 해석해 봅시다. 인체는 소우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주의 원리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주의 원리는 너무 좀 품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우주의 원리는 또 우리 사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사회 현상으로 비교하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DNA 메틸레이션은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포 하나에서 60조만큼 커갈 때 뱃속에 배하였을 때 태아였을 때 우리가 출생할 때까지 22조 개로 숫자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0달 안에 늘려서 태어납니다. 22조 개로 태어나서 우리가 20살까지 키도 크고 성장한다 합시다.
20년 동안에 약 3배 정도 성장해서 60조가 되고 그 이후로는 숫자를 늘리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건강한 생명체의 어떤 주기예요. 급격히 늘었다가 좀 천천히 늘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야 건강한데, 암세포는 이렇게 가던 게 이상하게 요 초기에 22조 배로 확 늘리게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그쪽 모양으로 스위치가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세포적인 상태로 돌아갔다. 초기에 숫자를 빨리 늘리는 것에 능한 게 단세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 바이러스, 아메바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합병 음식치료 강의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익균 한 마리가 하룻밤만 유익균이 잘 자랄 환경을 만들면 1억 마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루면. 근데 다세포 생명체가 하룻밤 사이에 한계가 1억 배로 느는 것은 못 보셨죠? 우리 인간이, 제가 좀 썰렁한 농담이지만 정력이 아무리 좋다고 1년 안에 1000만 명의 제 자식을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단세포 생명체는 그게 하루면 돼요. 그렇게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힘이 있는 게 암세포에 우리가 좀 무서워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태아, 배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됐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방식, 유전자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는 그런 유전자는 전부 봉인을 씌워둬요. 스위치를 꺼둬요. 그거 이름을 메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추상적인 개념인데 CH3 탄소 하나와 수소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거기 위치에 C하고 P, 그 사이에 딱 붙어 있으면 거기가 딱 스위치가 꺼지는 셈이에요. 빠르게 막 숫자 늘리는 것은 우리가 아주 태아였을 때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 하고 그걸 딱 스위치를 끄거나 봉인을 씌워 놓거나 금고에 가둬둔다, 이런 은유적 표현을 해요. 네.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는 숫자도 처음 늘리는 것도 줄이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간에 이게 이쪽으로 돌아온 게 암세포다예요. 이 봉인이, 이 스위치가, 봉인이 열려버린 거예요. 금고가. 그래서 이 금고를 하나도 아니고 3중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실수에 삐끗해서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 첫 번째 금고가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아까 금고 막이 2가지 막이 있다고 했는데 전문 용어로는 그러합니다. CH3OH 이렇게 돼가지고 히스톤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세틸레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금고가 하나 열려버린 거고요. 메틸레이션이 디메틸화 돼버리면 또 그 다음에 금고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옆세포하고 소통하는 다세포 생명체가 아니라 나 몰라, 나만 막 빨리 증식할 거야, 주변 뭐 상황, 그 사람 입장 소용없고 이렇게 막 숫자 늘리는 쪽만 가는 쪽으로 세포가 그냥 보물 터지듯이 돼버린 것이 암세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암세포의 유전자들은, 암 유발 유전자 그러면 우리는 너무 두려운 얘기인데, 조물주가 왜 암 유발 유전자는 우리 몸에 만들어 놨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암 유발 유전자가 한 반, 암 억제 유전자가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암 유발 유전자를 왜 만들었느냐?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암 환자 입장에서는 암 유발 유전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초기에 배아 상태에서 10달 안에 22조 배만큼 빨리 커야 되잖아요. 그때는 꼭 필요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아 때 발현한 유전자가 다 성인이 된 사람이 배아 때 막 숫자 늘릴 때 했던 유전자를 전부 활용해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치료할 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예전에 있었던 엄마 뱃속에 알같이 막 숫자 늘릴 때 아주 고물고물 작은 이게 생명체 같을 때
숫자를 막 늘리던 그 시절을 잘 연구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천연물로 연구한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 한의학도 그러하고, 한의학은 우리 음식하고도 많이 겹치죠.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평상시는 먹던 음식도 임신 초기에는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있어요. 혹시 뭘 기억하시나요? 임신 초기는 숫자를 빠르게 막 늘려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세포가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유산시킬 수 있는 음식이나 약을 항암으로 쓰면 딱 맞아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런 원리를 지금 길게 얘기한 이유는 그걸 이해하자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향신료 강한 거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향신료 강한 게 암세포에 아주 좋습니다. 치료하는데. 예, 뭐 후추, 강렬한 마늘, 또 심지어 캡사이신 같이 매우 매운 것도 항암 성분이 많은 부분 발견이 돼요. 물론 위장의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범주에서. 그리고 향신료들. 왜 그럴까? 향신료의 성분이 강한 식물이나 과일이 벌레가 별로 없어요. 향신료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 충분히 다 이렇게 익어가지고 씨앗도 남기고 다 준비됐을 때 동물에게 먹히는 게 목표인데, 그 전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막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침범해가지고 자신이 충분히 못 자라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뽑는 치료 물질이 그 방향성 향신료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게 강한 그 식물들의 벌레나 이런 게 적어요.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바이러스다, 미생물이다 이랬죠. 단세포적이란 뜻이에요. 단세포를 막는 것들이 항암 성분이 이게 서로 파장이 맞아요. 치료 원리가.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된 구충제가 뭐 항암에 좋니 안 좋니 원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충제의 기본 원리는 엔티프로타라고 해가지고 원충, 아주 작은 미생물, 뭐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기생충,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걸 목표로 한 이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단세포들이 살기 좋은 것들을 막는 것들은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생명의 원리가 우리가 아까 태아에서 배아에서 이렇게 이런 원리도 있고 사회 원리로 보면 처음에 어떤 조직을 하나 좀 튼실하게 만들려면 조직 구성원이 그래도 웬만큼 돼야 되잖아요. 뭐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가 한 1억은 돼야 된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하 제한하지 말고 좀 잘났든 못났든 애 많이 낳는 거를 일단 또 조직도 그래요. 처음에는 엄격하게 한 명씩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다 드리고 숫자를 일단 늘리는 데 관심을 두는 게 일반적인 조직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만큼 조직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시스템을 정비하죠. 그래서 규칙도 정하고 규율도 정하고 이게 유계 질서도 정하고 뭐 결제 시스템도 정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대개 한 조직의 나라를 새로 만들 때 보면 뭐 태조 왕건이도 그랬든 이성계가 그랬든 처음엔 동네에 막 불황배들 막 거지 군단들도 막 들어오게 해요. 그때 인성이 좀 안 되고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일단 숫자 늘리는 데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개국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참 있으면 대부분 개국공신 중에 많은 사람을 숙청해요. 그게 토사구팽이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필요해요. 반드시. 처음엔 숫자를 늘렸다가 이제 내가 그래도 그때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목숨 걸고 했는데 나한테 그걸 농공행상을 해서 특혜를 달라고 막 이렇게 좌충우돌하면 이렇게 눌러두잖아요. 그게 매칠레이션이에요.
처음엔 숫자 늘리는 데 관심이 있다가 나중에는 질서를 갖추는 것. 그게 매출레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약으로 쓰는 거야 좀 전문가들이 쓴다고 하고,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마음과 관련한 것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그냥 내 혼자 좋다고 남이 어쩌든가 말든가는 암세포하고 잘 맞는 파장입니다. 제 억지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저 사람 입장은 무엇일까? 그렇다고 거기에 나다움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다움이 뭔지 정확히 알면 나 중심을 지키면서도 타인이 원하는 것을 소통하는 힘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공부가 필요하고 수련이 필요해요. 그럴 때 제대로 이렇게 암이 면역이 자라고 제대로 치유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단세포적으로 행동하는가, 건강한 다세포 생명체처럼 행동하는가를 보자는 뜻이에요. 단세포는 좋아하는 게 또 하나가 빠르게가 있어요. 빠르게. 암세포는 제가 건강한 세포는 산소하고 영양분 두 개 합쳐가지고 36ATP를 만들고, 암세포는 영양분만 갖고 2ATP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약 18분의 1의 적은 확률을 갖고도 만드는데, 다만 여기 산소를 갖다지도 안 써요. 암은 잘. 그걸 와버그 효과라고 그러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영양분만 갖고 만들 때 순발력 있게 빨리 만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빨리 확 탁 그냥 개운하게 끝내주게 화끈하게 이런 거를 좋아하면 암하고 딱 맞아버려요. 뭐 어찌해야 되냐, 느긋하게 이완하면서 내어 맡기면서 충분히 길게 보고, 이래야 암이 아닌 건강한 세포하고 파장이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게. 그래서 후성유전학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요법이라고 했던 것이 예전에는 비과학적이고 이게 근거가 있나 하고, 이건 정말 민간요법으로 그 불쌍한 암 환자들을 마음 약하게 솔깃하게 속여가지고 거기서 피고름을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의사들이 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후성유전학이 나오면서 주로 자연요법이라고 알려진, 자연치유에서 알려진 많은 방법들이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검증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20년, 30년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보편화된 원리가 이미 됐어요. 유전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DNA is not your destiny 이래가지고 이렇게 타임지의 표지로도 나오기도 했어요. DNA가 아니라 DNA를 둘러싼 환경이다. 그래가지고 seed, 씨앗과 soil, 토양 원리라고 해가지고 씨앗이 그런 소인이 가지고 타고났다 하더라도 주변에 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 오히려 이 토양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미 정통 과학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다양한 방식이 있죠. 첫 번째 먹는 걸로 천연물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암 줄기세포를 가는 경로에 대하여 그럴 때 어떤 음식을 먹을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도 아까 같이 의미를 살려서 먹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자, 봐보세요. 암을 좋아하는 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크니까 뭐라고 그랬죠? 빨리 확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만 해서는 잘 안 내려지지요. 일단 호흡이 아래로 내려가고 깊어져야 그게 돼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배꼽이 없는데 이쪽으로 에너지를 올리지 말자고 자꾸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위쪽으로 가보면 머리나 가슴 쪽으로 에너지가 가면 생명력하고 멀어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늘 얘기해요. 막 생각 속에 빠져 있거나. 생각은 뭐예요? 맞다 틀리다 자꾸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생명력은 멀어진다. 감정은 뭐가 중요하면 좋다 싫다예요. 거길 너무 좋으면 하고 싫으면 물리치고 이러면 생명력하고는 멀어집니다. 생명이란 좋고 나쁘고 또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나는 그 어떤 말로 표현하기 있는 하나, 숫자로 따지면 이거든요. 제가 그 비유를 늘 듭니다. 남녀가 지극히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아름답게 사랑을 해서 그 결실로 생명을 낳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축하를 받겠죠.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 너무나 폭력적이고 아름답지 않은 방식으로 강간에 의해서도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강간에 의해서 태어난 생명체에게 너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마. 창피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태어난 생명은 옳고 좋은 거고 이렇게 태어난 생명은 나쁘고 그르다라고 싫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생명은 둘 다 똑같이 존귀합니다. 이 말을 자꾸 제가 좀 자극적인 말이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맞다 틀리다 따지면 생명력 안 된다고요. 좋다 나쁘다로 자꾸 따지면 생명이 멀어집니다. 좀 바보처럼 지내는 게 좋아요. 맞다 틀리다 모르겠고 그 나쁜 거 모르겠고 그냥 오늘 하루 이 순간 시간 이 1초 1초를 그냥 고요하게 그냥 그대로 충분하고 그냥 이렇게 이 정도에 넉넉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우가 좋아요. 근데 너무 맞고 틀리고 뭐가 틀렸고 뭐가 맞고 뭐 누구는 좋고 누구는 틀리고 이러면은 암 쪽으로 간다.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아까 같이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일단 그걸 빌딩 블락이라고 그래요. 그 블록, 이게 벽돌, 그 세포막을 만드는 구성 요소 막 이게 물질들이 막 많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물질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두 가지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죠. 네. 빌딩 블락과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쪽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산화가 많이 돼요. 산화. 산화됐다는 말은 산소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뭔가 활동을 막 확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항암 성분이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도 의미와 뜻을 알고 먹자는 얘기를 자꾸 제가 했어요. 항산화제의 의미는 이렇게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차분해지자는 뜻이에요. 차분해지자. 그러니까 항산화제 이게 그렇게 좋대 하고 막 허겁지겁 먹는다. 그러면 지금 그 물질의 성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에너지 파장은 지금 항산화하고 반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식품을 먹을 때 천천히 고요하게 그냥 주어진 대로 감사를 느끼면서 오랫동안 예를 들어 무염식 같은 거 오래 먹으면 오래 씹으면 고유한 맛과 또 단맛이 나고 그 고유한 고소한 맛이 나요. 이런 태도가 딱 건강한 세포하고 맞습니다. 네. 서두르거나 빨리 하려고 하거나 많이 먹으려고 하는 순간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해암 대사방 이런 거 하면 이상하게 불면증에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 이유가 그런 원리입니다. 뭔가를 차분하게 해주고 빠르게 분열 증식하고 막 이런 쪽의 에너지 파장과 맞지 그 부분이 좀 잘 다스려지고 억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힘이 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들뜨게 된다. 그거는 암과 딱 파장이 맞아버린 우리가 물리쳐야 될 방향이에요. 먹었는데 차분해진다.
그리고 좀 고요해진다. 이런 쪽의 음식이 맞아요. 그런 음식이 주로 어떤 음식이냐면 쓰고 떫은 겁니다. 쓰고 떫은 거가 주로 차분해지는 쪽에 또 좀 많이 쉬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혀에 단 거를 좋아하는 것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라는 것도 우리가 잠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걸 좀 떠나보면 인간이 그냥 붙인 이름인데요. 달다. 그게 당분을 주로 달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포도당. 왜 달다고 이름을 붙였을까? 그 말을, 달다는 말은 다른 데도 쓰잖아요. 달콤한 인생. 이제 좀 달콤한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 단 게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가장 빨리 흡수되는 에너지원입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중에 빨리 에너지가 되는 것. 빨리 힘을 주는 것을 우리가 달다고 생각해서 빨리 땡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앞에 우리가 음식치료 얘기했듯이 암세포가 성질이 급한 녀석이어서 세 가지 영양소 중에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영양소가 포도당입니다. 지방산이나 아미노산은 일단 거들떠보지 않아요. 물론 포도당이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 거기에 조금씩 하지만 압도적으로 이쪽을 땡깁니다. 다시 말하면 단 거를 좋아하면 암세포가 거의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아요. 약 리셉터가 100배 정도가 있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 천천히 들어오면 암세포들은 급해가지고 그냥 아이씨 말아 뭐 이렇게 찔끔찔끔 막 이렇게 안 해버려요. 네. 화끈하게 확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달다 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고, 단 것을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인식으로 나도 모르게 링크가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빠르게 에너지원은 되는 맛, 이렇게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지방의 맛 또는 아미노산의 맛은 또 다른 맛,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에너지원이 되는 맛을 우리가 단맛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음식을 좀 적게 먹는 게 좋다고 했을 때 제가 음식이 너무 그러면 이게 좀 뭔가 몸에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를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한 습관이 돼가지고 배고프고 힘이 약간 빠지는 것 같으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때도 이름 붙이기를 에너지가 떨어지는 맛도 힘이 이렇게 배고픈 맛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될 때에 노폐물을 정화하는 맛이에요. 그게 좀 배고픈 듯한 맛이 어떤 맛이냐면 대사 효소가 작동해서 노폐물을 정화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맛과 노폐물을 정화하는 맛이다. 그래서 배고프면 배고픔을 맛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그 생각을 떠올리기 전에 배고픈데 왜 이렇게 빨리 밥을 안 줘? 왜 이렇게 하고 얼른 가서 먹어야지, 이렇게 되다가 그 두 가지 측면을 온전하게 보자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는 빛과 그림자가 한 세트니까. 정화하는 그 맛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다. 특징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해요. 떫은 맛은 또 뭐냐면요. 떫은을 영어로 에스트리젠트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에스트리젠트 익숙한 말 아닌가요? 어떨 때 쓰는 거죠? 에스트리젠트가? 아니, 에스트로겐 말고 에스트리젠트. 이 스킨 로션 바르고 여기 모공을 쫙 조일 때 써요. 떫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쫙 쫀쫀하게 조인다는 뜻이에요. 그 에스트리젠트를 피부 모공이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르거든요. 그 작동을 하는 게 떫은 맛이에요. 그때 암세포가 전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꽉 쫀쫀하면 못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요걸 좀 탄탄하게 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복습해 볼까요? 콜라겐하고 비타민 C라고 그랬고요. 콜라겐이 아주 많고 비타민 C도 많은 게 그 북어 껍질, 북어 머리 이런 거라고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예. 이쪽으로 쫀쫀하게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건데 음식 중에 떫은 맛은 대부분 셰프끼리 쫀쫀하게 해줘요. 인간관계도 너무 못 견디면 할 수 없지만 인간관계에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왜 쳐다봐? 뭐 떫어? 이런 표현 하죠. 좀 떫음을 조금 맛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떫으면 막 확 못 견디고 예를 들어 이렇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떫다는 것은 나를 위축시키는 맛이기도 항상 양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 내실을 다지는 맛이기도 해요. 야무져지는, 단단해지는. 누군가 나를 떫게 하는 사람은 나를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심리학계의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칼 융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이 꼭 빛과 그림자처럼 한 세트여서 아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두 개를 모두 볼 수 아는 온전함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떫은 맛 그러합니다. 쓴맛도, 쓴맛은 유쾌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쓴맛은 우리가 붕 떠 있는 것을 쫙 가라앉혀주는 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쓰고 떫은 때가 있으시죠. 아유, 이럴 때도 있고, 바짝 이렇게 잠깐 위축될 때도 있고, 물론 이게 너무 오래되면 힘들겠죠. 근데 그거 한두 번 있다고 막 못 견뎌 하기보다는 요게 양면성이 있다. 맛도 그러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세포 생물학적인 분자 생물학적인 원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요. 이 물질보다도. 그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메틸레이션의 의미, 단세포적인 그 봉인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 내 마음대로도 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눈치 안 보고 이제 자유롭게라는 훌륭한 의미도 있고, 남이 어쩌든가 말든가, 남이 피해되든가 말든가, 뭐, 배째라 하는 식으로 해서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경우, 그 경우하고 이제 절제랑 조화 균형이 중요한데요. 그거, 뭐,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나 우리 권명상 소장님 하신 것 중에 얘기해 주시면 뭐 답변을 몇 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좀 창피한 질문 아닌가 이런 생각 없이 아무거나 좋아요. 네, 뭐라도. 또 뭐 안 계시면은 오라 해야 될 텐데요. 근데 우리가 이 앞번에 학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배우고 익힌다. 그 학습이라는 게 중요한데 수많은 나라의 전통 중에 또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학습은 1차적으로 뭔가를 들을 때, 그 다음에 볼 때 1차적으로 이루어지죠. 두 번째는 그걸 쓰면 훨씬 학습이 깊어진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말로 표현해서 자기가 표현해 볼 때, 자기 표현으로. 그래서 뭐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라는 게 교육하고 나면 둘이 먼저 방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마치 강의하듯이 그러니까 이것의 핵심은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아 그래? 듣고 또 이 사람이 해보고 이런데요. 그래서 우리 또 그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두 분씩 오늘의 얘기에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근데 지금 질문이 한 분 있으신가 보다. 예. 별로 상관없는 건데요. 예. 사과 씨앗을 씨앗에 독성이 있다, 청산가리 있다. 맞습니다.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맞. 일단 그걸 먹으면 안에 기생충을 잡는 효과가 있으니 소량은 괜찮다라는 예. 의견이 있는데 어떤가요? 제가 이 앞 시간에 그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은요, 독을 이용하는 거예요. 모든 독은 약이다. 모든 약은 독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식물과 동물의 그 서로에 먹히지 않으려고 적당한테 먹히려고 하는 그 유전자적 경쟁에서 좀 덜 익은 껍질은 그 동물의 생식 유전자를 망가뜨려요. 생식 유전자가 아까 배아 때 숫자를 막 늘리는 것을 없애는데 적절한 그 성분들이거든요. 덜 익은 껍질과 그리고 씨앗은 결국 자신의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안 먹히려고 씨앗에 독을 만들어놔요. 그것도 생식을 억제하는 독이 있어요. 아까 청산가리 그 시아나라고 하는 요소인데 그 시아나 요소를 약으로 쓴 게 행인 약침이고요. 행인도 그 뭡니까 살구의 씨앗을 행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것처럼 살구의 씨앗이 특별히 좀 강해서 그렇지 모든 종류의 과일의 씨앗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덜 익은 것의 과일의 씨앗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번에 식물들은 나무 열매를 가능하면 꼭대기에다가 많이 매단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물들이 못 먹게. 그럼 누가 먹게? 새가 먹게. 새는 씹어먹는 이 이빨이 없어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후루룩 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녹여서 씨앗이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데 가끔 막 멧돼지 같은 놈들은 씨앗도 막 아그작아작 씹어먹어 버리니까 식물로서는 낭패예요. 그래서 꼭대기에다 많이 준다고 해요. 멧돼지가 여기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자연계의 이치를 이용하면 우리는 껍질하고 씨앗을 아그작아작 씹어먹는 게 좋아요. 그 식물에게 미안함과 감사를 표하고 좀 양해해 주라 하고 대신 내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